저는 콘티넨탈 탐정 사무소에서 나왔는데 조셉 클레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요. 아무것도요. 사설 탐정이 의뢰받는 사건의 절반은 이런 식이다. 범죄가 발생하고 사나흘 혹은 몇 주가 지난 후에야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경찰과 피해자는 사건을 해결하다가 막히면 사설 탐정을 부르고 이미 오래되고 훼손된 증거를 내밀며 무언가를 찾아내길 기대한다. 대실 해밋 콘티넨탈 탐정 사무소의 탐정. 미국의 소설가 대실 해밋 아시는 분? 이 책 들어봤니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작가지만 아마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익숙한 이름이겠죠? 대실 해밋은 하드보드 스타일을 개척하면서 미스터리 장르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실제로 탐정사무소에서 사립탐정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샌프란시스코의 콘티넨탈 탐정사무소의 이름 없는 탐정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탐정이 겪을 만한 내용이 종종 나오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탐정일이라는 대사에서 생계형 탐정 같아서 빵 터지기도 했어요. 소설 속 화자이지만 이름이 없는 이 탐정은 하드보일드 장르의 탐정답게 강인하고 독립적이고 프로페셔널하죠. 오늘의 이야기 매끄러운 손가락은 살인 현장에 남겨진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레벨 2, 3 정도의 범죄로 생계형 탐정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재밌게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물론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벌써 사흘째 신문마다 대서특필하고 있더군요. 내가 말했다. 읽어보긴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딱히 할 말은 없어요. 프레드릭 그로버라는 남자는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나이는 30이 채 안 돼 보였으며 베니티 페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세련되고 멋진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의 고운 얼굴과 목소리는 특별히 인상적이지는 않았으나 몇 분이 지나자 그런 것들은 잊히기 시작했다. 그는 멍청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식과 채권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중에 베니 포먼이 프레드릭 그로버가 서부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고 말했을 때도 놀랍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작은 남자였다. 2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곳에서 하인들과 함께 혼자 지내셨어요. 그가 계속 말했다. 저는 결혼해서 도시에 살고 있고요. 지난 토요일 저녁 아버지는 바튼은 아버지의 집사 겸 시종으로 꽤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그날 밤 9시 조금 넘어 방해받지 않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고 몇 가지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하인들의 방은 뒤쪽에 있어서 밤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요일 7시 반에 바튼이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오른쪽 바닥에 누워 계셨고 늘 이 테이블 위에 있던 황동 종이칼에 목이 찔려 돌아가셨죠.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요. 경찰은 칼과 테이블 그리고 현관에서 피 묻은 지문을 발견했지만 아직 그 지문을 남긴 사람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겁니다. 경찰과 함께 온 의사가 아버지의 사망 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추정했고요. 우린 월요일이 돼서야 아버지가 토요일 아침에 은행에서 $100 지폐로
1만 달러를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 지문과 하인들의 지문을 경찰이 발견한 지문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혹시 아버지께 원한을 품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전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는 매우 과묵한 분이셨고 5년 전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시간 대부분을 남아메리카에서 보내셨으니까요. 그곳에서 광산 사업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 수십 명의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바트는 아버지를 죽일 만큼 증오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어요. 가족은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묻는 거라면 제가 유일한 자식이자 상속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다른 친척은 없어요. 좋습니다. 하인들과 얘기해보죠. 내가 말했다. 하녀와 요리사는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바튼에게서도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는 1912년부터 헨리 그로버와 함께했으며 윈난, 페루,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그와 함께했지만 주인의 사업이나 지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는 그로버가 살해되던 날 밤 특별히 흥분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그로버는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로버가 그날 누구와 연락했는지 아는 게 없고 주인이 은행에서 인출한 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큰 기대 없이 집과 주변을 빠르게 조사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설 탐정이 의뢰받는 사건의 절반은 이런 식이다. 범죄가 발생하고 사나흘 혹은 몇 주가 지난 후에야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경찰과 피해자는 사건을 해결하다가 막히면 사설 탐정을 부르고 이미 오래되고 훼손된 증거를 내밀며 무언가를 찾아내길 기대한다. 뭐 어쩌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나는 그루버의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의 책상은 금고와 서류가 가득했지만 흥미로워 보이는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서류들은 회계장부 등 대부분이 숫자로 가득한 자료들 뿐이었다. 회계사를 여기로 보내 아버지의 장부를 검토할 겁니다. 내가 프레드릭 그로버에게 말했다.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은행에 함께 가서 그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차를 타고 시내로 돌아가 네드 루트의 사무실에 들러 회계사를 그로버의 집으로 보냈다. 네드는 교육받은 눈과 귀, 코를 가진 인간 계산기다. 그는 내가 책 표지를 볼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멀리서도 장부에 숨겨진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뭔가를 찾아낼 때까지 파헤쳐보라고 네드. 그리고 그로버에게 네가 원하는 만큼 청구하면 돼.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빨리 찾아달라고. 살인의 동기는 협박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유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원한이나 강도의 소행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라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프레드릭 그로버나 하인 중 한 명이 헨리 그로버를 죽였다면? 하지만 지문은 아니요 라고 하지 않던가. 혹시 몰라 나는 몇 시간 동안 프레데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무도회에 있었고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아버지와 다툰 적이 없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관대하게 제공했다. 그리고 프레데릭은 그의 증권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 나는 경찰서로 가 그로버의 살인 사건을 배정받은
형사 마티 오하라와 조지 딘을 만났다.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피 묻은 지문을 남긴 사람의 기록을 찾아봤지만 이곳 경찰서에는 기록이 없어서 대도시에 있는 경찰서에 지문을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밤, 그로버의 집에서 4블록 떨어진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둑이 든 것은 새벽 1시 이후였기 때문에 두 사건의 연관성은 낮아 보였다. 한 남자를 살해하고 1만 달러를 챙긴 도둑이 곧바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로버를 찌른 종이칼과 피 묻은 지문 사진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당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내가 할 일은 밖으로 나가 단서를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것뿐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오하라와 딘 그리고 내가 대화하고 있던 방으로 조셉 클레인이 들어왔다. 클레인은 외모만 보면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인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나이는 5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고 그의 눈과 입, 턱은 유머로 가득했지만 인간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덩치가 크고 근육질이며 몸에 딱 맞는 체크무늬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엷은 황갈색 모자, 광택나는 가죽 구두와 의상에 어울리는 다른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는데 그의 딱딱하고 붉은 얼굴처럼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몸을 꼿꼿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꽉 조이는 옷의 단추가 터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의 팔은 나무처럼 옆으로 늘어져 있었고 두툼한 손가락은 생기를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살해된 남자는 그의 친구였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헨리 그로버를 1894년 온타리오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는 그로버를 헨이라고 불렀다. 당시 그로버는 금 채굴권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금광이 그로버를 부자로 만들어준 시발점이었다. 클레이는 그로버에게 현장 감독으로 고용되었고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당시 데니스 윌드먼이라는 남자가 그로버 광산 근처에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그 분쟁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두 사람이 한두 번 주먹다짐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로버가 승리한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월드먼이 갑자기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클레이는 우리가 윌드먼을 찾을 수 있다면 그로버의 살인범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분쟁은 큰 돈이 걸려 있었고 윌드먼은 정말로 비열한 놈이라서 자신의 패배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클레인과 그로버는 서로 연락을 유지하며 가끔 편지를 주고받거나 만났지만 살해된 그로버는 자기 죽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만한 이야기나 글을 남긴 적이 없었다. 클레인 역시 광산업을 그만두었고 지금은 경주마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시간 대부분을 말 돌보는 데 쏟고 있다고 했다. 클레이는 경마대회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도시에 와 있었고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도착했지만 조련사를 해고하고 다른 조련사를 찾느라 바빴다. 그래서 친구를 방문할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클레이는 마키스 호텔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 도시에 머물 예정이었다. 그런데 왜 사흘간 침묵하다가 이제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딘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이걸 말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어. 내 마음속으로는 헨이가 그 월드먼 녀석을 어떻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놈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해니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해니의 집에서 지문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소? 신문에서 봤는데. 맞습니다. 그럼 내 지문을 가져가서 대조해봐요. 살인 사건에 있던 밤에 나는 어떤 여자랑 있었으니까.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밤새도록. 그녀는 좋은 여자요.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지. 그녀를 끌어들여서 내가 해니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건 옳지 않소.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들이 그녀를 괴롭힐까봐, 그리고 내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할까봐 직접 와서 모든 걸 말하고 내 지문을 확인하게 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요. 우리는 신원 확인 부서로 올라가 크레인의 지문을 채취했다. 그의 지문은 살인범의 지문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우리가 클레인에게서 모든 정보를 짜낸 후 나는 밖으로 나가 토론토 사무소에 전보를 보냈다. 월드먼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나는 경마장에서 먹고 자는 몇몇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클레인이 경마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며 그가 소유한 경주마 몇 마리는 전략적으로 경주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마키스 호텔에서 나는 호텔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사하는 탐정을 만났다. 그는 손에 대가를 쥐어주기만 하면 꽤 협조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스포츠계에서 클라인의 영향력을 확인해 주었고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가끔 이 호텔에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클레인의 전화통화를 추적하려 했지만 늘 그렇듯이 내가 필요할 때는 기록이 엉망이었다. 나는 교환실에 있는 직원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클레인의 통화를 엿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네드 루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밤새 그로버의 계좌를 조사했고 나에게 단서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찾아냈다. 지난 1년 동안 그로버는 은행 계좌에서 약 5만 달러를 인출했는데 그 돈의 사용처는 알 수 없었다. 이 5만 달러는 살인 당일에 인출한 1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었다. 레드는 나에게 금액과 날짜를 알려주었다. 1922년 5월 6일 15,000달러, 6월 10일 5,000달러, 8월 1일 5,000달러, 10월 10일 10,000달러, 1923년 1월 3일 12,500달러, 총 47,500달러. 누군가가 그로버의 돈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다. 전신회사의 지역 관리자들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늘 그렇듯이 반발했지만 나는 검사로부터 명령서를 발부받아 각 사무실의 기록을 조사하도록 직원 1명을 배치했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마키스 호텔로 돌아가 오래된 숙박 기록을 살펴보았다. 클레이는 작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는 그로버가 돈을 인출한 날짜 중 2날짜와 일치했다. 전신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오후 6시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지난 1월 3일 헨리 그로버는 샌디에고에 있는 조셉 클레인에게 12,500달러를 전신으로 송금했다. 직원들은 내가 제공한 다른 날짜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조셉 클레인이 배 터지게 그로버의 돈을 챙긴 사람임을 확신했으니까. 나는 딕 폴리와 밥티를 클레인의 호텔 근처로 불렀다. 딕은 우리 탐정 사무소의 에이스 요원이었고 밥은 언젠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젊은 요원이었다. 로비에서 대기해.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몇 번 후에 나는 클레인을 만나러 갈 거야. 내가 그를 로비로 데려올 테니까 그를 잘 관찰하라고.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 나타날 때까지 그를 미행해. 그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으니까. 만약 그가 특정 인물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그들의 대화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면 너희 중 한 명은 그 사람을 미행해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 만약 클레인이 도시를 떠나려 한다면 그를 체포해.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딕과 밥이 로비에 자리를 잡고 준비를 마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호텔로 갔다. 클레이는 외출 중이었기에 나는 기다렸다. 그는 11시 조금 넘어서 돌아왔고 우리는 함께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치고 들어갔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로버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그로버는 여러 번 은행에서 많은 돈을 인출했어요. 그중 일부, 아마도 거의 모든 금액을 당신이 받았다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는 내 말에 모욕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놀라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약간 냉소적으로 웃었는데 아마도 내가 그를 의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사실 그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나랑 해니가 꽤 친하다고 말했어. 안 그런가요? 당신도 알다시피 경마에 손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운이 나쁠 때가 있어. 내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해니에게 돈을 빌리곤 했지. 예를 들어 지난 겨울 티와나에서 연속으로 운이 나빴을 때였어. 해니는 나에게 12,000달러인가 15,000달러를 빌려줬고 덕분에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었지. 그런 일이 자주 있어. 해니의 물건 중에 내 편지나 정보가 있을 거요. 그의 물건을 뒤져보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나는 그의 말을 믿는 척하지 않았다. 아침 9시에 경찰 본부에 들러서 형사들과 함께 검토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 계획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덧붙였다. 9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찾으러 나설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내놓은 대답은 그게 전부였다. 나는 다시 사무소로 돌아가 전화기 옆에 앉아 딕과 밥의 소식을 기다렸다. 내 계획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클레인이 그로버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로버가 살해되었을 때 클레인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가 어떤 여자와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전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피 묻은 지문은 클레인의 것이 아니었다. 물론 경찰이 신원 확인 과정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 지문을 남긴 사람은 내가 잡아야 할 인물이었다. 클레인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서에 나타나기까지 사흘의 시간을 보냈다. 사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은 클레인의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범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 준비를 마칠 시간을 벌어주려 했을 것이다. 내 계획은 간단했다. 클레인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를 자극하고 그가 공범을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는 3일이 걸렸지만 나는 그에게 9시간을 주었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 클레이는 서둘러야만 했고 그 사이 딕과 밥이 그의 공범을 찾아낼 기회를 얻기를 바랐다. 그 공범은 칼과 테이블 그리고 문에 피를 묻힌 지문의 주인이었다. 새벽 12시 45분 딕에게서 전화가 왔다. 클레이는 내가 나간 뒤 몇 분 후에
호텔을 나와 폴크가에 있는 한 아파트로 갔으며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보고했다. 나는 폴크가로 가서 딕 그리고 밥과 합류했다. 그들은 클레인이 27호로 들어갔으며 현관에 있는 입주자 명단에 이 아파트에 조지 파르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 잠을 좀 잤다. 아침 7시, 나는 다시 딕과 밥에게 갔고 클레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8시가 조금 지나 그는 아파트에서 나와 기리가로 내려갔고 딕과 밥이 그를 뒤쫓는 동안 나는 아파트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아파트 관리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파르가 4, 5개월 동안 그곳에 살았으며 혼자 살고 있고 직업은 사진작가로 마켓가에 스튜디오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나왔는데 잠을 거의 못 잤는지 흐릿한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질문했다. 저는 콘티넨탈 탐정사무소에서 나왔는데 조셉 클레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그는 이제 완전히 잠이 깬 것 같았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요. 응. 그는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그를 아세요? 아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파르 씨, 당신은 나와 함께 경찰본부로 가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잽싸게 움직였는데 나는 그의 시무룩한 태도에 약간 방심한 상태였다. 하지만 나 역시 잽싸게 머리를 돌려 그의 주먹은 내 턱이 아닌 귀를 타격했다. 그런데도 그의 주먹은 나를 쓰러뜨렸는데 내 머리통이 찌그러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나는 문간에 넘어졌고 문을 열어둔 채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방 몇 개를 비틀거리며 지나가 그의 발을 붙잡았다. 그는 비상구로 나가려던 중이었다. 나는 싸움 중에 입술이 찢어지고 어깨를 걷어차였지만 결국 나는 그를 제압했다. 나는 그의 물건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 그것은 나중에 정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될 터였다. 대신 그를 택시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 클레인이 도망칠까봐 걱정됐으니까. 클레인은 파리를 보자 입이 떡 벌어졌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 녀석의 지문을 채취해. 내가 오하라에게 말했다. 디는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클레인을 잘 지켜봐. 어떤 헛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원 확인 사무실로 올라가 파리의 손가락을 패드에 올려놓았다. 지문 전문가 펠스가 결과를 확인하고 나를 향해 말했다. 이게 뭐죠? 뭐가요? 내가 물었다. 이 사람은 헨리 그로버를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클레인이 웃었고 파르도 웃었고 오하라도 웃었고 펠스도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거기 서서 생각하는 척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혹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새빨개진 얼굴로 내가 불쑥 말했다.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문 전문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멍청하긴. 펠스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클레이는 까마귀처럼 깍깍 웃으며 못생긴 얼굴을 나에게 돌렸다. 내 지문을 다시 채취해 볼래요? 멋진 사립 탐정님.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말했다. 뭔 말이든 해야 했으니까.
클레이는 펠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펠스는 무시하고 나를 향해 비꼬는 듯 말했다. 이번엔 직접 채취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야 제대로 했는지 확신할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화가 났다. 물론 내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고집이 세서 무슨 일이든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래서 말했다.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나는 클레인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한 번도 지문을 채취해 본 적이 없었지만 자주 봐왔기 때문에 대충 흉내는 낼 수 있었다. 나는 클레인의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내 손가락이 방해가 됐으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클레인의 손가락 끝이 너무 매끈했다. 아니, 너무 매끄러워서 피부 특유의 느낌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너무 빨리 뒤집어 그를 넘어뜨릴 뻔했고 재빨리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찾으려던 것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펠스, 여기 좀 봐요. 내가 말했다. 그는 자존심 상했던 감정을 잊고 클레인의 손을 보려고 몸을 숙였다. 이런. 이후 우리는 몇 분 동안 클레인을 제압하고 안치느라 바빴다. 한편 오아라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려는 파르를 조용히 시켰다. 한바탕 난리가 지나가고 잠잠해지자 펠스는 클레인의 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어보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클레인을 붙잡고 있던 나를 남겨둔 채 무슨 일이죠? 라는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청과 어떤 액체를 가져와 클레인의 손가락을 깨끗이 씻었다. 우리는 그의 지문을 다시 채취했다. 그 지문은 그로버의 집에서 채취한 피 묻은 지문과 일치했다. 그 후 우리는 모두 둘러앉았다. 애니가 윌드먼 녀석과 겪었던 문제를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소? 클레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와 파르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후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애니가 어떻게 분쟁에서 이겼는지도 말했지. 월드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사실 애니가 그를 해치웠어. 어느 날 밤 그를 쏘고 묻어버렸지. 그리고 내가 그걸 봤어. 그 당시 그로버는 정말 악랄한 놈이었어. 엮이기엔 너무 위험한 녀석이었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로 그를 협박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부자가 되면서 그는 많이 약해졌지.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 그리고 그는 그 일이 신경 쓰이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틀림없었지. 왜냐하면 내가 4년 전 뉴욕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을 때 그가 꽤 순해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는 월드먼을 쏠 때 본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나에게 말했어. 그래서 나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애니에게 몇천 달러를 요구했소. 아주 쉽게 주더군. 그래서 이후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냈고 그는 항상 돈을 줬어.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조심했소.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를 다시 미쳐버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어. 금요일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그는 다음 날 밤 만날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했어.
그는 토요일 밤 9시 반쯤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갔고 그는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 $10,000를 줬지.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매번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거든. 나는 돈을 손에 넣자마자 떠나고 싶었어. 하지만 해니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는지 오래전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떠들면서 나를 붙잡아 두더라. 나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 그가 젊었을 때 보였던 그 눈빛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았거든. 그러자 그가 갑자기 폭발하더니 나를 덮쳤어. 그는 내 목을 움켜쥐고 나를 테이블 위에 눕히려 했지. 그때 내 손이 그 황동칼에 닿았고 그놈 아니면 내가 죽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나는 가장 치명적인 곳에 칼을 찔러 넣었지. 그 후 나는 호텔로 도망쳤어. 다음날 신문은 그 사건으로 가득했고 피 묻은 지문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실렸어. 난 깜짝 놀랐지. 지문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내 지문을 잔뜩 남겨두고 왔더군. 난 걱정되기 시작했어. 애니가 어딘가에 내 이름을 적어두었거나 내가 보낸 편지나 정보를 보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물론 그 편지 내용은 조심스럽게 썼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경찰이 나를 찾아와 질문할 거로 생각했어. 그러면 나는 피 묻은 지문과 일치하는 손가락을 가진 상태로 파르가 말하는 알리바이도 없이 꼼짝없이 걸릴 상황이었지. 그때 파르가 생각났어. 나는 그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그가 동부 최고의 지문 전문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걸어보기로 했어. 그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지. 그는 내 손가락에 약품을 발라주겠다고 했고 경찰서에 가서도 우리가 꾸며낸 얘기를 하고 지문을 찍으면 된다고 했소. 그러면 나와 해니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안전할 거라고 했지. 그래서 그는 내 손가락에 약품을 발랐고 누구와도 악수하거나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소.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준비한 계획은 예상대로 흘러갔지. 그리고 뚱뚱하고 작은 녀석이, 이 녀석이 나다. 어젯밤 호텔로 찾아와서는 내가 해니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아침 여기로 오라고 했소. 나는 바로 파르의 집으로 가서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물어봤고 파르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밤새 그 집에 있었고 그는 오늘 아침 내 손을 처리해줬어. 이게 전부요. 펠스가 파르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가짜 지문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잘 만든 건 처음인데 어떻게 한 거지? 이 과학자들은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파르는 사후 공범으로 긴 형량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펠스의 감탄 어린 말투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간단해요. 경찰 기록에 없는 사람의 지문을 구했죠.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을 구리판에 옮겼어요. 일반적인 사진파나 공정과 같지만 꽤 깊게 새겼죠. 그런 다음 클레인의 손가락에 지문을 덮을 만큼 젤라틴을 바르고 판에 눌렀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심지어 모공까지도요. 그리고 내가 10분 후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도 파르와 펠스는 여전히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두 마리의 뻐꾸기가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잘거리는 것 같았다.